화려하게 담지 않아도 좋아. 소박해도 좋으니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만한 가게를 만들고 싶어. 1장 사치에. 카모메 식당은 헬싱키 시내길 한 무퉁이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다. 간판은 없다. 그저 입구 있는 곳에 카모메 식당이라고 일본어와 핀란드어로 조그맣게 써놓았을 뿐이다. 원래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뚱보 아주머니가 하던 식당이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가게는 반년 이상 문이 닫혀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며 궁금해하던 어느 날 누가 가게를 청소하는가 싶더니 얼마 뒤에 동양인 여자아이가 혼자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이웃 주민들은 호기심이 만발했다. 카모메 식당이라는 곳 가봤수? 창문으로 들여다봤더니 애가 있더라고, 여자애가. 누가 더 있나 하고 봤지만 아무도 없더라고. 마침 부모가 자리를 비운 거 아냐? 아니야, 언제 봐도 혼자였어. 뚱보 아줌마 가족인가? 그럴 리가 없어. 자식이라곤 왜 그 뚱뚱한 아들 둘밖에 없었잖아. 그건 그러네. 가게에 어린애 혼자 두고 가다니 동양이는 어린애도 일을 잘하나 봐? 혹시 누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여자애 언제나 밝고 즐거워 보이던걸? 들어본 적 없는 곡이지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그러고 보니 가게에서 어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에만 있고 학교에도 가지 않는 것 같아. 아동학대는 아니겠지? 설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밝고 즐겁게 지내야지 달리 도리가 없다고 자포자기한 건 아니겠지? 진지하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수수께끼에 쌓인 카모메 식당은 공공연히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주위에 소문이 났다. 그러나 미스터리한 동양인 여자아이 사치에를 붙들고 왜 여기 있는 거니? 어디서 왔어? 라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멀찍이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보통 폴란드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 대부분 낯가림이 심한 편이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정찰대처럼 가게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안을 들여다보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가게는 열려 있는데 손님이 들어가질 않아. 가게에 있는 건 오늘도 그 어린애뿐이야. 그 아이가 주문을 받아서 요리를 만드는 것 같아. 프라이팬과 냄비를 들고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요리나 제대로 할 줄 알까? 저건 가뭄의 식당이 아니라 어린이 식당이야. 사치해가 없는 곳에서 주위 사람들은 카모메 식당을 어린이 식당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사치해는 손님이 오지 않는 가게를 지키며 하루 온종일 마른 행주로 겁을 닦거나 청소를 했다. 식당 주인이 일본인인데도 가게 안에는 부채나 전통 인형, 후지산 사진같이 일본을 상징하는 장식물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어떤 가게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사치에는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에게 녹아들고 싶었다. 어느 나라 사람이건 상관없지 않은가? 그녀는 외국에서 일본을 필요 이상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주 유치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성격상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사치에는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모든 일을 찾아내서 몸을 바삐 움직였다. 종일 선반의 식기를 다시 배열하고 바닥의 얼룩을 정성껏 닦아내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사치해가 일을 하다가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창가로 시선을 돌리면 신기해하며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곤 했다. 사치해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혹시라도 들어와 주진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들은 그냥 쓱 지나가 버렸다.
아무도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헬싱키역 앞에서 가게를 소개하는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신문이나 관광 안내 책자에 광고를 실으면 알아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치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는 사람들만 알아주면 된다. 거창하게 선전을 하는 것은 사치에의 취향이 아니었다. 손님 수가 0명인 날이 계속되었지만 사치에는 이곳 헬싱키에서 자신의 가게를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서 바지런히 몸을 움직일 뿐이었다. 그러나 가게 안은 점점 깨끗해져 가는 반면 매상은 변함없이 제로 그대로였다. 사치에는 올해로 38살이다. 사람들이 아이라고 부르는 것은 몸집이 작고 귀여운 얼굴 탓이다. 아버지는 합기도 고수로 어릴 때부터 외동딸 사치에를 자기 도장에 데리고 가서 열심히 가르쳤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무술을 배우려고 온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노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도장 벽에는 아버지가 직접 붓글씨로 쓴 인생 모든 것이 수행이라는 글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버릇이기도 했다. 운동신경이 좋은 사치에는 몸날림이 민첩해 다른 사람들보다 늘 실력이 한 수 위였다. 사람들은 기술을 빨리 익히는 사치에를 보고 남자아이로 태어났다면 대단한 기술을 구사하는 고수가 됐을 것이라고들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사치에는 무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취미로만 생각했다. 사치에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딸의 재능을 간파한 아버지는 사치에에게 더욱 고도의 기술을 연마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녀는 이대로 계속하다간 무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고 불안에 빠졌다. 무술만 하는 것은 싫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열심히 무술을 지도했고 주위에서도 격려가 쏟아졌다. 거기에 떠밀려 열심히 하다 보니 어린이 무술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살아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사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조금씩 무술에 거리를 두기 시작할 즈음 장을 보고 돌아오던 어머니가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사치애가 12살 때였다. 이때도 아버지가 한 말은 인생 모든 것이 수행이었다. 장례식에서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사치애에게도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라고 했다. 사치애는 뒤에서 많이 울었을지언정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는 우는 얼굴을 보인 적이 없다.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사치애는 집안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학교에 가기 전 아버지와 제 도시락을 하나씩 싸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 준비를 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와 하루 종일 도장에 있느라 집안일은 전부 어머니의 몫이었지만 막상 자신이 해보니 나름대로 재미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사치애가 친구들 앞에서 학교 담장을 향해 2단 옆치기 시범을 보인 것까진 좋았는데 그만 교복 치마가 걸려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 직전에 무술 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상금도 받았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으니 새 치마쯤은 아버지가 사줄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안 돼, 이 한마디로 단호하게 끝내버렸다. 사치애는 학교 가정선생님에게 천을 덧대는 방법을 배워 직접 해보았지만 처음이니 제대로 될 리 없었다. 한눈에도 여기 천을 덧대었습니다 라는 걸 알리는 치마가 되어버렸다. 자신의 부주의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것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창피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꿰뚫어 본 아버지는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왜 창피한 거냐, 당당해라, 인생 모든 것은 수행이다 라고 말했다. 사치에도 그럭저럭 익숙해지다 보니 천을 덧댄 치마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구의 어머니가 딱하게 생각해서 큰딸이 입던 치마를 사치에에게 물려줬다. 사치에의 허리 사이즈보다 2치수 정도 컸지만 치마 허리 부분에 굵은 고무줄을 넣어 졸업할 때까지 입고 다녔다. 사치에의 바느질 실력은 그저 그랬지만 요리 솜씨는 날로 늘어만 갔다.
손맛이 남달랐던 어머니가 남겨준 요리 노트를 보란듯 활용해서 찜과 볶음 요리는 물론 화과자까지 만들었다. 사치애가 서서히 도장을 멀리하자 처음에는 잔소리하던 아버지도 엄마를 잃은 뒤 꿋꿋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소풍 가던 날, 도시락을 만들려고 일어난 사치애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 아버지가 평소에는 기왓장을 깨보이거나 제자들을 힘차게 내둥댕이 치던 손으로 오니기리를 만들고 있었다. 아빠! 사치애가 부르자 아빠는 깜짝 놀라서 돌아보더니 언제나 네가 만들어서 내가 먹지 않았느냐. 오니기리는 남이 만들어준 게 제일 맛있는 법이다. 라며 연어, 다시마, 가다랑어 포를 넣고 만든 큼직한 오니기리를 내밀었다. 오니기리 말고는 계란말이도 닭튀김도 아무것도 없었다. 사치에는 그걸 들고 소풍을 갔다.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가 싸준 알록달록하고 예쁜 도시락에 비해 아버지가 만들어준 투박한 오니기리는 모양새는 별로였지만 사치에에게는 최고로 맛있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중학교 3년 동안 소풍과 운동회 날만큼은 도시락을 손수 싸주셨고 그것은 언제나 오니기리였다. 고등학교는 식품조리학과가 있는 여자대학교의 부속 고등학교에 다녔다. 한편으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요리 학원에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다. 프랑스 음식, 이태리 음식, 일식, 에스닉 요리 등 흥미가 있는 곳이면 모조리 다녔다. 아버지는 배우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학원비를 대주었다. 어느 요리나 나름대로 맛있었지만 역시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만들어준 집밥과 아버지가 만들어준 오니길이었다. 접시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요리를 담는 것도 맛깔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어딘지 사치의 본인의 감각과는 달랐다. 채소찜을 보고 냄새나고 촌스럽다면서 어느 가게에 이태리 음식이 좋네, 프랑스 요리는 어느 가게가 최고네 하고 떠드는 동기들에게도 위화감을 느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로 사람이 날마다 먹는 음식하고는 다르잖아. 이것이 사치의 요리 테마가 되었다. 어머니가 담근 된장을 물려받았을 땐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맛이 변해서 초조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된장독에 다시마를 더 넣거나 때로는 생선 대가리를 넣어서 맛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노하우가 생겼다. 난 잘 지은 밥이랑 채소 절임이랑 된장국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학교에서 사치애가 그렇게 말할 때 친구들은 할머니 같아라며 다들 웃었다. 그녀에게 최고의 식사는 바로 그것이었다. 연구 삼아 여러 가게를 돌며 식사를 하면 사치에는 원재료의 맛을 속인 기름과 조미료의 맛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은 그런 진한 맛이 좋다며 맛있게 먹었다. 대부분 순한 맛보다 자극적인 맛을 선호해서 조리학과를 다니면서도 식사는 언제나 컵라면이라는 아이조차 있었다. 화려하게 담지 않아도 좋아. 소박해도 좋으니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만한 가게를 만들고 싶어. 공부를 하는 동안 사치에의 그런 꿈은 부풀어갔다.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머, 선술집이라도 할 거야? 혹은 오가닉 레스토랑 같은 것? 하는 반응을 보이며 도무지 사치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요즘 그런 콘셉트이 유행이더라. 사치에는 그런 말에 무슨 뜻이야? 라고 되묻고 싶을 때도 있었다. 돈을 모아 잡지에 소개된 유명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해봐도 이 가격에 겨우 이거야?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수준의 레스토랑이 많았다. 도대체 가게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의 자세부터 되어 있지 않았다. 자신도 젊은이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따지고 싶을 만큼 손님에게 무례한 직원도 많았다. 속으로는 은근히 무시하면서 겉으로만 간살을 떠는 종업원을 좋아하는 손님도 한심하기 마찬가지였다. 사치에는 본인이 가게를 한다면 절대로 손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개업에 대한 오기가 반쯤 생겼지만 학생으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결국 사치에는 큰 식품회사에 취직했다. 배정받은 부서는 도시락 개발부였다. 도시락도 같은 메뉴를 계속 내놓으면 이내 질려버리니 해마다 계절별로 반찬을 조금씩 바꾸어 판매했다. 그런데 자극적인 맛을 싫어하는 사치에에게 그런 반찬을 개발하는 일은 아주 고통스러웠다. 날마다 새로운 것, 더 새로운 맛을 추구하다 보니 도시락 안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조합의 샐러드나 에스닉 조미료를 가미한 메뉴들로 전 세계 요리들의 집합소가 되어갔다. 그래도 사치에는 가게를 열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참기로 했다. 과연 인생 모든 것이 수행이었다. 독립하지 않고 본가에서 다니는 이점도 있었고 생활은 최대한 절약하고 또 절약했다. 회사에서는 주로 흰 가운을 입기 때문에 늘 같은 옷을 입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치에는 집으로 돌아오면 날마다 예금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취직한 지 10년이 넘도록 빨리 불어나기를 하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문질러댔다. 가게를 개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잡지에 실리면 정신없이 읽었다. 그러나 자신이 바라는 가게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치에는 옛날 식당처럼 이웃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음식은 소박하지만 맛있는 그런 식당이 좋았다. 겉으로만 세련되고 알맹이 없는 가게는 절대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도쿄에서는 그런 가게가 많아져가는 경향이 있었고 잡지에 실렸다거나 예약을 하기 힘들다거나 하는 것이 식당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었다. 요즘 일본인들은 맛을 알긴 아는 걸까? 침대에 벌렁 드러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일본은 유행이라면 좋은 곳으로 착각했고 금세 눈앞에 새로운 것에 달려든다. 대대로 내려오는 유명한 일식집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자신은 요리사로 취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만들고 싶은 가게가 그런 종류도 아니었다. 그렇지. 사치에는 벌떡 일어났다. 외국에서 만들면 되지. 굳이 일본에서 할 필요 없잖아. 기분이 밝아졌다. 다행히 각국 요리를 배운 덕분에 어딜 가든 그 나름대로 요리를 만들 자신이 있었다. 그래, 그래. 그럼 어느 나라가 좋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미국인은 맛을 모를 것 같았고 영국도 그다지 와닿지 않았고 한국과 중국에는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였다. 인도도 아프리카 대륙도.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문득 머리에 떠오른 것이 핀란드였다. 핀란드라? 사치에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꽤 오래 전이었지만 아버지 도장에 다니던 핀란드인 청년이 있었다. 사치에는 그를 티모시라고 불렀다. 다른 외국인 제자들은 도장에서 늘 싸움 모드였는데 그는 어딘지 달라 보였다. 무뚝뚝해서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고 사치에를 귀여워해주는 다정한 청년이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새 식구가 헬싱키에 있는 도장에 간 적이 있다. 귀국을 앞둔 티모시가 조심스럽게 언젠가 헬싱키에서 지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좋아, 알겠다라며 사례금 없이 쾌히 수락했던 것이다. 지금도 그때 선물 받은 무민과 꼬마 미 인형을 가지고 있다. 일주일 동안 핀란드에 머무르면서 느낀 것은 모두가 태평스럽다는 것이었다. 바닷가에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갈매기가 있고 바로 가까이에 숲이 있는 그곳이 몹시 마음에 들었다. 아버지의 다른 외국인 제자들은 기억나지 않지만 티모시라면 잘 기억하고 있었다. 외국에서 가게를 낸다면 아무래도 지인이 있는 편이 좋았다. 좋아, 괜찮네, 괜찮잖아. 신이 난 사치에는 착착 준비를 해나갔다. 먼저 오래된 명부를 꺼내서 집 주소를 찾아 그에게 엽서를 썼다. 처음부터 본론에 들어가긴 못해서 잘 있는지요? 라는 안부 인사로 시작했다. 어쩌면 주소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반송될지도 모른다.
사치에도 스스로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다. 보내는 사람이 그랬으니 받는 사람은 더 깜짝 놀랄 것이다. 지금까지 소식 한 자 없던 은사의 딸이 느닷없이 보낸 엽서를 받은 티모시는 감장 놀랐습니다. 라고 서툰 히라가나로 답장을 썼다. 그 주소의 집에는 어머니만 살고 있어서 엽서를 전달받았다는 내용과 요즘 근황, 헬싱키의 현재 주소가 쓰여 있었다. 한 가닥 끈이 연결된 것만으로도 사치에의 꿈은 갑자기 현실감을 띠기 시작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퇴근 후에 요리 학원을 다니며 요리사 자격증도 따두었다. 사치에는 핀란드어를 섭렵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문장을 통째로 암기했다. 문제는 개업 자금이었다.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놓은 돈도 있었지만 요리학원 수업료만 해도 150만 엔 정도 들었다. 이제 와서 아버지에게 기대기도 싫고 그런 계획을 이야기해봐야 반대할 게 뻔했다. 외국에서 가게를 내게 된다면 100만 단위의 자금으로는 불안했다. 그보다는 큰 돈이 필요했지만 사치에는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무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나머지는 타인의 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사치에는 뽑기 운이 좋았다. 유치원 때 동네에서 하는 제비뽑기에서 온천 여행에 당첨된 뒤로 집에서는 항상 사치에가 뽑기 담당이었다. 연하장 번호로 뽑은 복권도 몇 번이나 2등에 당첨됐는지 모른다. 한때 너무나 당첨이 잘 되는 것이 무서워서 뽑기를 그만둔 적도 있었다. 뽑기 운이 좋은 것은 타고난 능력이었다. 최근에는 뽑기 같은 것을 하지 않았으니 작은 뽑기 운이 모여서 큰 뽑기 운이 될지도 모른다. 해볼까? 사치에가 노린 것은 그때까지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복권이었다. 도박에 흥미가 없는 사치에가 일확천금을 노릴 만한 것은 이것밖에 없었다. 한 번에 구입하는 양은 30장. 복권사의 정보를 조사해서 10,000엔 단위의 당첨 복권이 나온 가게들을 알아냈다. 첫 번째 가게에 갔더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니 아무래도 당첨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위축되었다. 그래도 이것만 당첨되면 가게를 낼 수 있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줄을 섰다. 결과는 꼴등인 수고상. 다음은 다른 가게를 찾아가 보았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과연 복권은 만만한 게 아니었구나 생각하며 연말 전보 복권이나 사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고는 삼세판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길을 걷고 있는데 마침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도 10,000엔 단위의 복권이 나온 곳이라고 써붙여 있었지만 사치에의 사전 조사 목록에는 없던 곳이었다. 그런데 판매원 아주머니에게 후광이 비쳤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치에에게는 분명히 보였다. 끌리던 매점으로 다가가 30장 주세요 라고 말했다. 섣달 금음날 텔레비전 뉴스에서 연말 전보복권 당첨 번호를 발표했다. 사치에는 전화기 옆에 메모지를 뜯어서 부랴부랴 받아 적었다. 걸렸을까? 걸렸을까? 학생 시절부터 쓰던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어 복권을 꺼낸 사치에는 의자에 앉아 한 장씩 맞춰보았다. 조가 달라. 아, 이것도 꽝이네. 어라? 눈에 들어온 복권이 있었다. 어? 이거? 당첨인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23조 2084. 틀림없었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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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풀린 사치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서 바닥에 쓰러졌다. 정말로 복권에 당첨되다니. 그대로 바닥에 누웠다. 꿈일지도 몰라. 그냥 꿈속에서 기뻐하는 걸지도 몰라. 꿈이 아닐까 싶어 잠을 청했다. 잠시 후 일어나 보니 역시 베갯머리에 그 복권이 있었다. 일어나 다시 맞춰보았다. 당첨이야. 1억엔. 사치에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치에는 몇 번이나 연말의 태양을 향해 머리를 숙였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 되는 걸까? 어쩌면 이걸로 평생의 운을 다 써버리고 내일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알 수 없는 공포마저 밀려왔다. 밖에 나갈 때도 핸드백 속에 복권을 넣어 가슴에 안고 다녔다.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서 되레 더 눈에 띄는 꼴이 되었다. 설날 인사를 온 수련생들에게 떡국을 대접하면서도 그랬고 사치에는 연휴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다. 연휴가 끝나자 사치에는 벌벌 떨면서 은행에 당첨금을 타러 갔다. 사전에 전화로 순서를 묻긴 했지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영락없이 수상한 여자였다. 그걸 알아보았는지 매장 담당 여직원이 다가와서 물었다. 손님, 어떤 용무로 오셨어요? 사치에는 직원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저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데요. 전화는 사전에 해두었는데 보험증과 인감 갖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직원이 다른 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지점장이 직접 나와서 새해부터 큰 복이 터졌군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서 민망했다. 그들도 은행 예금이 단번에 불어나서 기쁠 것이다. 금방 다 인출할 건데. 사치에는 갑자기 동그라미가 많아진 통장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이게 꿈이 아닌가 의심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새해 벽두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사치에는 회사의 기대주였던 터라 경영진은 몇 번이나 만류했다. 결국 죄송합니다 하고 깊이 머리를 숙이고 3월 말까지만 다니기로 했다. 자금은 확보되었다. 회사도 그만둔다. 다음은 티모시다. 이번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편지를 썼다. 헬싱키에 가게를 내고 싶다는 것, 만약 그렇게 되면 보증인을 부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믿음직스러운 티모시로부터 바로 답장이 날아왔다. 또 감장 놀랐습니다 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다고 말해주었다. 사치에도 모든 게 결정되면 연락하겠다고 바로 답장을 썼다. 아버지에게 이 일을 털어놓기 전까지 주의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몰라 텔레비전에 소개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전화를 했더니 의외로 친절하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다. 사치에는 가게를 내려면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수속을 밟고 핀란드 대사관에도 현지에 체류하는 목적, 기간, 거주지 등을 기입한 서류를 제출했다.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뭔가를 진행할 때마다 또야? 하는 식으로 돈이 나갔다. 그러나 사치에에게는 크게 한 방 걸린 게 있었다. 자신의 뽑기 운을 정말로 신에게 감사하고 싶었다.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치에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10년을 한결같은 판에 박은 듯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인생 모든 것이 수행을 관철했다. 사치에는 모든 허가가 떨어지고 이제 현지로 출발하면 된다는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아버지한테는 입을 다물고 있을 생각이었다. 그 전 단계에서 섣불리 털어놓았다가는 아버지가 기술을 걸어서 그녀를 포기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아무리 씩씩하고 무술에 재능이 있는 사치에라 해도 아버지를 이길 자신은 없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착착 준비를 해나갔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버지는 죽도를 휘두르거나 갯다를 신고 동네를 달리며 무술에 전념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티모시가 구청의 높은 사람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있는 덕분에 가장 어려운 서류에 쉽게 사인을 받아낼 수 있었다. 티모시는 자기 집에 재워줄 순 없지만 언제든 환영한다는 편지도 보내주었다. 기다릴게요. 사치에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파리를 경유하는 핀란드행 항공권도 구입해 두었다. 출발은 내일 아침이다. 방에서 몰래 짐을 싸면서 사치에는 조금 마음이 아팠다. 가져갈 짐은
여행용 가방 한 개로 소지품 정도였다. 그 점에서도 당첨금의 존재는 고마웠다. 여기서 가져가지 않아도 그쪽에서 조달할 수 있고 식기도 분명 단순하고 사용하기 편한 것들이 많을 터였다. 아버지는 모르는 사치에의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 두 사람은 언제나처럼 마주 앉아 묵묵히 저녁을 먹었다. 맛있어요? 그렇게 묻는 사치에에게 아버지는 밥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어쩐 일이냐? 그런 건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지 않냐? 그냥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담담히 젓가락을 들었다. 점점 가슴이 쿵쾅거렸다. 저녁을 다 먹고 아버지는 수건을 들고 욕실과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사치에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불렀다. 아빠, 뭐냐? 할 얘기가 있는데요. 뭔데? 아버지는 응접실 앞에 앉았다. 저기, 결혼할 거냐? 난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딸의 입에서 듣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칠 생각인 듯 했다. 결혼이 아니에요. 30대 후반의 딸이 고백하는 거라면 결혼일 뿐일 거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서운하기도 했다. 그럼 뭐냐? 저기, 저 핀란드에 가요. 그래서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여행이 아니에요. 거기서 살면서 식당 할 거예요. 어? 수속도 전부 마쳤고, 그래서 내일 아침 출발이에요. 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들은 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무도가의 자존심이기라도 한 듯이 하고 눈을 감았다. 사치에는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는지 꼼짝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반대하실 것 같아서.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 키워주신 감사의 뜻이에요. 사치에는 펼친 통장을 탁자 위에 올렸다.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거기에는 1,500만 엔이라고 찍혀 있었다. 실은 2,000으로 할까 고민했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500을 줄였다. 웬 거냐? 이렇게 큰 돈은?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몇백 분의 1도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런 딸이어서 노여우시면 인연을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치에는 줄곧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귀에 욕실에서 물이 넘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황급히 수건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목욕을 하는 동안 사치에는 줄곧 같은 잔세로 앉아서 기다렸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아버지는 너도 씻어라 하고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목욕을 하면서 사치에는 핀란드에 가는 건 여행이 아니야, 일이야 하고 새삼 자신을 타일렀다. 욕실에서 나오니 아버지는 이미 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다. 언젠가도 이랬었지? 생각하면서 나가보니 아버지가 오니기리를 만들고 있었다. 갖고 가거라. 인생 모든 것은 수행이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에게 이르듯이 말하며 사치에에게 두 손으로 오니기리 꾸러미를 내밀었다. 예, 다녀오겠습니다. 사치에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현관을 혼자 나서 혼자 헬싱키 반타 공항에 도착했다. 우선은 호텔에 짐을 맡기고 티모시에게 연락했다. 바로 달려온 그는 놀랐습니다를 연발했다. 티모시는 약속대로 핀란드 정부에 수속을 하는 것과 아파트 계약과 같은 보증인이 필요한 일에 언제든 함께 해주었고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다. 허가도 받았고 가게도 결정됐고 나머지는 사치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개업 날짜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때 티모시가 말했다. 미안해요. 나 핀란드에서 없어져요.
낯선 나라에서 유일하게 의지가 돼줄 사람이 갑자기 한국으로 수행을 하러 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의 출국이 더 빨랐더라면 이렇게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치에는 자신의 운을 또 한 번 신에게 감사하고 싶었다. 아시아에서 온 사치에는 아시아로 가는 티모시를 공항에서 배웅하고 개업 준비를 착착 진행했다. 아파트도 티모시의 주선으로 적당한 곳을 찾았다. 일본으로 말하자면 방 2개에 부엌 하나인 구조이지만 아담하고 살기에 편리했다. 단순하고 귀여운 디자인의 식기를 찾아 시내를 돌아다니는 일도 즐거웠다. 주머니도 훈훈하고 꿈은 한없이 부풀 따름이었다. 안 돼.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야. 너무 들뜨면 안 돼. 사치에는 항구에 서서 발밑으로 걸어가는 뒤룩뒤룩 살찐 갈매기를 보며 말했다. 갈매기는 뭐야? 하는 얼굴로 사치에를 돌아보더니 뒤뚱뒤뚱 걸어가 버렸다. 갈매기라? 일본에서 갈매기라고 하면 귀여운 해군 아저씨를 상징하거나 흘러간 가요의 조연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핀란드 갈매기는 어딘지 모르게 태평스럽고 뻔뻔한 것이 마치 자신을 닮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갈매기라? 그럼 카모메 식당으로 할까? 또 다가온 다른 갈매기에게 말을 걸자 갈매기는 부리부리한 눈을 끔뻑거렸다. 좋아요. 카모메 식당 결정했습니다. 사치에는 혼자 조그맣게 손뼉을 치고 휴 하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항구 시장에는 색색의 채소와 과일이 진열되어 있었다. 관광객도 많았다. 고양이가 있어서 하고 봤더니 그 녀석은 개처럼 줄을 매고 있었다. 그 줄을 잡고 있는 이는 노부부였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고 앞장서서 가는 고양이는 꼬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있었다. 사치에는 푸릇하고 웃고 남쪽에 있는 실내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누가 제일 먼저 가게를 알아봐주고 와줄까? 사치에는 창문을 닦으면서 진종일 첫 손님을 기다렸다. 실은 주위 사람들 모두 가게가 열린 걸 알긴 했지만 첫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어느 날 사치에는 주방에서 접시 2개를 들고 같은 접시인데 어딘가 크기가 다른 것 같다 싶어 한참을 비교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용히 문이 열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거기에는 야름의 캐릭터가 서툴게 그려진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의 청년이 서 있었다. 사치에는 기쁘다기보다 놀랐다. 아무런 광고를 하지 않아도 문을 열고 들어와주는 사람이 있다니. 청년은 사치에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빙그레 웃었다. 안녕하세요, 카모메? 입구에 쓰인 글자를 가리키며 말끝을 올렸다. 네, 카모메. 아, 그렇습니다. 나 글씨 읽습니다. 그는 좀 어눌한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다. 일본어 공부 조금 했습니다. 어디서? 시민 강좌에서 일본인 부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본 글씨, 에로가나 매우 귀엽습니다. 에로가나? 사치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예, 글씨 귀엽습니다. 기. 호공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아, 히라가나요? 아, 그렇습니다. 히라가나입니까? 아, 선생님 말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가네, 한지 생각났습니다. 나의 이름은 토미 힐트넨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서는 드물게 수다스러운 청년이었다. 사치에는 그의 틀린 일본어를 고쳐주고 커피를 끓여주었다. 그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열변을 토했다. 1년 전 어쩌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게 되어 조금이라도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헬싱키 시민 강좌의 단기 코스에서 공부했으며
꼭 돈을 모아 일본에 가서 독수리 오형제 캐릭터 상품을 많이 사고 싶다는 이야기 등을. 아, 독수리 오형제요? 독수리 오형제 멋있습니다. 콘도르, 켄, 준, 아! 청년은 가슴 앞으로 두 손을 모으고는 황홀한 얼굴로 몸소리를 쳤다. 그렇지만 당신이 입고 있는 건 야로메 티셔츠네요? 사치에가 무심하게 내뱉었다. 이것입니까? 예, 이것은 야로메입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아닙니다. 독수리 오형제 다음으로 좋습니다.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샀어? 예, 정원에서 샀습니다. 아마도 어느 집 마당에서 열린 벼룩시장을 말하는 것 같았다. 티셔츠를 자세히 보니 야로메를 굵은 매직펜 같은 걸로 쓱쓱 그린 것으로 물론 못 그렸다. 하얀 티셔츠가 밋밋해서 적당히 야루메를 그려놓은 것 같았다. 볼품없는 티셔츠지만 그가 즐겨 입은 옷인지 목둘레가 너덜너덜 늘어졌다. 독수리 오형제는 아주 좋아합니다. 노래도 멋집니다.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그는 음정이 틀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애니메이션하고는 거리가 먼 사치이지만 확실히 가사가 틀렸다는 것 정도는 알았다. 그거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가 아닌가요? 가 아닌가요는 무엇입니까? 그 구문이 그에게 좀 어려웠던 것 같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아세요? 틀렸습니다. 예, 아릅니다. 예, 틀립니까? 어디. 그가 초조해하는 것을 보고 사치에는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 토미구는 또다시 감동으로 몸부림쳤다. 그리고 짊어지고 있던 배낭에서 급히 종이와 펜을 꺼냈다. 또 불러주십시오. 부탁하세요. 그의 눈이 반짝거렸다.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사치에가 다시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가 받아 적었다. 다 쓰자마자 얼굴을 번쩍 들고는 기대에 찬 눈으로 사치에의 얼굴을 보았다. 미안해요. 군데군데밖에 가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 부분하고요. 지구는 하나, 오,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 이 부분밖에 몰라요. 그의 눈이 동그래졌지만 사정을 이해했는지 실망하여 어깨를 떨어뜨렸다. 사치에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작은 소리로 다시 노래를 불러보았지만 역시 전부 외우고 있는 게 아니었다. 모두 전부 알고 싶습니다. 토미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섣불리 불러서 기대를 안겨준 사치에는 그가 안쓰러웠다. 독수리 오형제 주제가 알고 싶습니다. 모르는 것은 매우 큰 슬픈 문제입니다. 사치에는 매우 큰 슬픈 문제라는 말을 듣고 괜히 흥얼거렸던 걸 후회했다. 그는 괴로운 얼굴로 사치에를 물끄러미 보았다. 미안해요.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찾아보고 정확한 가사 알려줄게요. 그렇게 말하고 간신히 안심시켰다. 결국 그날은 엄밀히 말하면 손님이 아닌 토미밖에 오지 않았다. 커피는 서비스였다. 사치의 짱 알겠습니다. 여기 좋아합니다. 또 와 사치의 짱 안녕. 그는 두 손바닥을 합쳐서 인사를 하고 나갔다. 네, 감사합니다. 가게에서 나가 배웅을 하는데 토미는 몇 번이나 이쪽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다 자전거에 치일 뻔했다. 다음 날 그는 게이샤 초콜릿을 갖고 와서 사치에에게 주었다. 포장지에 외국인이 그린 게이샤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었다. 키토스? 사치에가 기쁘게 받는 걸 본 토미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몇 번이나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가게에 있으니 지역 사람들도 조금 안심이 됐는지 하나둘 손님이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의자에 앉아서 두리번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어디를 어떻게 보아도 가게에 사치에 말고는 종업원이 없자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역시 저 여자아이 혼자 하나 봐.
토미는 일본어를 조금 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일본 마니아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다. 카모메 식당의 메뉴는 소프트 드링크와 핀란드 요리, 조림이나 구이 등의 일본식 요리와 된장국이 있었다. 밤에는 술도 판다. 그리고 사치에가 밀고 있는 오니기리는 종류가 가다랑어포, 연어, 다시마, 매실 장아찌가 있다. 그러나 주문은 대부분 소프트 드링크와 핀란드 요리뿐이었다. 주문을 받을 때 반드시 오니기리는 어떠십니까? 하고 권한다. 오니기리란 말이 낯선 핀란드 사람이 그건 대체 어떤 거냐고 물으면 마침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보여주고 없을 때는 설명을 한다. 옆에서 토미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참견을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오니기리를 주문하는 손님은 한 사람도 없었다. 다들 아 됐어요 하고 단칼에 거절했다. 자칭 일본 마니아인 토미가 드물게 자기 돈을 내고 오니기리를 사 먹은 적이 있었다. 가다랑어포와 연어 세트였는데 연어는 몰라도 가다랑어포를 삼키는데 애를 먹는 것 같았다. 그래도 일본 마니아의 자존심은 버리지 않을 모양이다. 매우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토미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사치에는 놓치지 않았다. 그래도 그녀는 오니기리를 고집했다. 나라는 다르지만 만드는 사람이 마음을 담아 만든 음식을 언젠가 이곳 사람들도 알아줄 거라고 믿었다. 손님에게 추천한 음식을 거절당해도 그녀는 주눅들지 않고 웃는 얼굴로 대했다. 토미는 그런 사치에를 황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카모메 식당으로 청년의 출근은 계속되었다. 그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치에에게 수다스럽게 말을 걸었다. 안 돼요. 지금 바빠요. 평소에는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치에지만 일을 할 때는 일에만 몰두했다. 아, 예, 미안합니다. 토미는 시무룩해져서 가게 한 구석에 앉았다. 그리고 손님이 끊길 즈음 틈타서 또 이런 말을 걸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입니까? 아버지는 일본에 있습니다요. 일본에 있습니까? 핀란드에 혼자입니까? 토미는 신기해하는 얼굴이었다. 그래요. 외롭고 슬프고 않습니까? 아니요. 사치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여자아이 한 사람 위험합니다. 여자아이? 누구? 사치의 짱입니다. 여자아이입니다. 아, 뭐 넓은 의미에선 그렇겠지만. 넓은 의미?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필사적인 눈길로 물었다. 아, 난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지한 얼굴로 몇 번이나 크게 끄덕였다. 학교는 갔습니까? 갔어요. 도쿄에서 대학 나왔어요. 말문이 막혔다. 이제야 자기보다 연상이라는 걸 명백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 그가 낙담한 것을 보고 사치에는 직구를 던졌다. 나 몇 살로 보여요? 몇 살? 네, 내가 몇 살로 보이냐고요. 그는 점점 얼굴이 붉어지더니 작은 소리로 15살이라고 말했다. 15살? 사치에는 깔깔 웃었다. 토미는 입을 한 일자로 꽉 다물고 긴장한 얼굴을 했다. 나는 38살이에요. 그의 동공이 커졌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는지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38살은 38년과 같습니다. 그렇죠? 행! 그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사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금 슬픕니다. 그러나 힘을 낼 겁니다. 울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녕. 그는 축 처진 어깨로 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갔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치에는 중얼거렸다. 일찌감치 아는 게 그를 위해서 낫지.
토미 군이 이제 가게에 안 오는 것일까? 사치에는 걱정했다. 다음 날 평소보다 늦게 평소보다 힘없이 토미가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천하태평의 모습과는 달랐지만 그래도 가게에는 와주었다. 커피? 사치에는 언제나처럼 밝게 물었다. 네. 그는 얌전하게 끄덕였다. 과연 충격이 컸는지 거의 말이 없다. 손님도 별로 오지 않아서 그날은 사치에가 먼저 그가 흥미있어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꺼냈다. 아톰이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 회는 이랬고 하면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다. 그러자 그는 문득 생각난 듯이 말을 꺼냈다. 독수리 오형제의 주제가 이러더니 호소하는 눈길로 중얼거렸다. 아, 그렇지? 사치에는 아차 싶었다. 그에게 약속을 해놓고 아직 지키지 못했다. 미안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일본에 있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가사를 알만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 그대로 잊어버리고 말았다. 독수리 오형제의 주제가... 토미가 한 번 더 슬픈 듯이 중얼거렸다. 알겠어요. 꼭 알아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알겠습니다. 그는 몹시 낙담했다. 사치에는 난감했다. 제대로 가사를 가르쳐 줄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치에의 신용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카모메 식당의 신용과도 관계된다. 더구나 사치에가 자신의 실제 나이를 폭로하여 충격을 준 것도 있다. 사치의 탓은 아니지만 2번이나 낙담한 그가 안쓰러웠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고민했다.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전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사치에의 머릿속은 독수리 오형제 주제가로 꽉 찼다. 쉬는 날 헬싱키 거리를 산책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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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흥얼거렸다. 그러나 그 뒤의 가사는 좀처럼 튀어나오지 않았다. 사치에는 신음하면서 무심코 발길을 아카데미아 서점으로 향했다. 무슨 책을 사거나 읽을 것도 아니었지만 서점에 들어가면 왠지 마음이 평온해진다. 1층의 서가를 둘러보고 2층 아하루토 카페에 들어갔다. 사치에는 여기서 차를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걸 좋아한다. 문득 보니 몸집이 큰 동양인 여성이 커피를 앞에 두고 불안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있었다. 동양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관찰하다가 그녀가 들고 있는 문고판 책을 보고 일본인이라는 걸 확실한 사치에는 저벅저벅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대뜸 물었다. 독수리 오형제의 주제가 아세요? 네? 사치에와 미도리가 처음으로 나눈 대화는 이것이었다. 미도리는 잠시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사치에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아, 예, 압니다. 전부 압니다. 가르쳐주세요. 부탁입니다. 사치에는 눈을 부릅뜨고 미도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쓸 것이... 괜찮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미도리는 가방 속에서 볼펜과 수첩을 꺼냈다. 준비성이 좋으시네요. 사치에는 감탄했다. 옛날부터 습관입니다. 미도리는 부끄러운 듯이 중얼거렸고 수첩을 한 장 뜯어서 쓰기 시작했다. 달필이었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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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저편에 비치는 그림자 하얀 날개의 독수리 오형제 목숨을 걸고 날아올라 변신한 불새다. 날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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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오형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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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오형제 지구는 하나 지구는 하나 오 독수리 오형제 독수리 오형제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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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지옥에 잠기는 그림자 강한 용기의 독수리 오형제 폭풍을 뚫고 구름을 가르는 변신 불새다. 날아라 날아라 날아라. 미도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침없이 써나갔다. 대단해요. 완벽해요. 동생이 열혈 팬이어서 저도 매번 같이 봤더니 외워버렸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가사였어요. 사치에는 가사를 보면서 작은 소리로 불렀다.
미도리는 핀란드의 한 카페에서 그것도 도착하자마자 독수리 오영재 가사를 쓰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일본인 마니아인 청년이 독수리 오영재 주제가를 가르쳐 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처음 부분밖에 몰랐는데 다행이에요. 이제 해결됐네요. 고맙습니다. 사치에는 꾸벅 머리를 숙였다. 아, 아닙니다. 이런 이름도 말하지 않고 미안해요. 전 하야시 사치에라고 해요. 아, 저는 사에키 미도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머리를 숙이는 걸 보고 옆자리에 앉은 핀란드 노부부가 쿡쿡 웃었다. 사에키 씨는 관광 오신 거예요? 아니요. 미도리는 머뭇거렸다. 아, 유학 왔군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사치에는 사연이 있음직한 미도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으로 찍었습니다. 예? 손가락으로 찍어요?